세법교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부분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부분 이어서 살펴보면은요. 자, 매입세액을 반영하는 칸을 보면은 일반 매입과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된 칸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우리 사업자분들이 매입과 관련해서 반영을 할 때 좀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보면은요. 일단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간이가세자, 영수증 발급 대상 적용 기간 중에 있는 간이가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했다면은 자,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상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가 있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가세자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할 수 있고 수취를 할 수 있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을 하게끔 그렇게 그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발급 대상 적용 기간 중에 있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업자들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은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 매입과 관련해서 좀 체크 포인트가 이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수치 자료,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뭐 신용카드 등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사실 신고 내역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런 내역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받으면서 지출을 했을 때 그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소비와 관련된 부분까지 다 매입으로 반영된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고 반영하실 때 매입세 공제 부분은 좀 잘 이렇게 추려내셔가지고 신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섞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섞이는 경우에서도 이 전체 그 매입한 내역을 살펴보시면서 좀 이렇게 추려 가시면서 신고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과세관청에서 뭐 고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보면은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비용입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접대 성격의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부가가치 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끔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행 법령상으로는 해당 내용이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이름을 정하고 있는데, 이 접대 성격의 지출이 있으면은 해당 부분도 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등으로 내려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앞서 제가 매입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인 총액 개념을 다 신고 반영을 해놓고 그 중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지출과 관련해서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다가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첨부 서식이 있거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서식에다가 반영을 해서 해당 금액을 이 17번 칸에도 같이 반영을 해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매입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은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역시도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비단 구입뿐만 아니라 그 외에 유지와 관련해서 뭐 수선을 한다든지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를 매입을 했으면은 자, 그 차에 그 기름을 주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좀 신고하실 때 유의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 간이가세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이가세자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Q&A를 하나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간이가세자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미 제가 어느 정도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로부터 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가세자가 두 가지의 분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로부터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간이가세자로부터 이러한 간이가세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 공제 금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거래 상대방, 공급받는 자가 일반 과세자라고 한다면은 공급 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공급받는 자가 간이가세자,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분들이 간이가세자라고 한다면은 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의 0.5%만큼을 공제세액으로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금 계산서를 발부를 받았지만 공제를 받는 세 금액 자체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간이가세자가 공제를 받는 부분은 적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가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그리고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사업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업자들은 나머지 간이가세자는 어떤 간이가세자다?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단위가세자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분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살펴봤고요.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과 관련된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저희 세법교실에 참여하시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분이라고 하신다면은 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 용역 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안분이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공제되는 부분과 불공제되는 부분을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 부분은 과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함께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중에서 과세 부분과 면세 부분을 가려내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게 안분이라는 개념이 되고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보면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자,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한 세금 계산서를 신고 반영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해당 부분은 나중에 매입을 부인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이제 고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제외했는지 여부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자, 의제 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일단은 넘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재활용 패자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재활용 패자원 같은 경우 이제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하반기 뭐 세법교실 등에서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서식 자체가 이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입을 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뭐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부분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항목별로 맞게끔 그 칸에다가 기입을 해서 해당 금액을 모아서 확정신고서 서식에다가 기입을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세액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은
자,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대전제가 뭐냐면은 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매입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등록 전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떠한 상황인지를 보면은 이 고정 자산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면은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시작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은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7월 20일을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시점 자체가 늦어졌다라고 할지라도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자, 그러면은 자, 해당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지출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게끔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체크 보면은요,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고정자산의 매입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어, 바로 앞서 시계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정자산을 매입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산을 매입을 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는 이거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이 매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필히 제외를 하고 신고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정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고정자산의 공급받는 날이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그 공제 시기도 정해놓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차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종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른쪽에 박스로 보시면은요. 자,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죠. 하지만 이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차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수소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 보면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8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인 목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외적인 목적으로도 쓸 여지가 많은 차로 네, 저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8인승 이하 승용차가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100% 사업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냥 매입세 공제를 불공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용으로 쓰는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매입세 공제가 불가해요. 자, 반면에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종이라고 한다면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영업용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밑에다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거를 영업용이라고 표현을 하는지를 보면은 자, 우리가 시행령에서 업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운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판매업, 그리고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그리고 경비용 출동 차량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매입한 경우에는 네, 예외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 같은 경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택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임대업 같은 경우는 렌트카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해당 차량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매출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걸로 봐가지고 해당 업종과 관련된 부분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일반적으로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를 매입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해당 부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노란색 박스로 하나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자, 요건 어떻게 생각이 드실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과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매각을 한다면은 이게 과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일까? 아니면 아닐까? 하는 질이거든요. 자, 지금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매입을 했으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는 못했죠.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차량을 사업에 쓰다가 매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세 과세 대상일까요? 아니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닐까요? 사업자가 차량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에 쓰다가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팝니다. 자, 이거는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한 거기 때문에 재화를 공급한 걸로 봐요. 그래서 재화를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매각할 때도 내가 부가세를 부담할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자, 매입세 공제를 받는 부분과 그리고 사업에 쓰다가 매각하는 부분은 별개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지금 제가 이 2시간 동안 뭐 간주 공급 등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사업에 쓰던 자산을 판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재화를 판 거랑 동일하게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팔 때도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부가세가 붙게 되면은 결국 부가세는 누가 내요? 사업자가 차를 팔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물건을 산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서 이 공급자한테 주게 되고요. 해당 세액만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부분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그리고 면세 사업 관련해서 검토할 사항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부 다 불공제를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조성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역시 매입세 공제를 해줄 이유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조성과 관련된 비용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보면은 말 그대로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토지 원가, 그리고 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뭐 중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감정 평가비, 컨설팅 비용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땅을 다져야 되잖아요. 또는 산을 깎아가지고 땅을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지출이 됐다고 한다면은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뭐 부지 조성 비용 또는 택지 조성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비용들 모두 다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토지 조성과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 공제 내역에다가 반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세 사업 관련 내용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과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 공제를 일반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뭐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전부 다 빼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과세, 면세 사업에 함께 쓰이는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를 나눠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 왜?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부분만큼은 매입세 공제에 해당되지만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부분만큼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 처리를 하는 과정. 이게 안분 계산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제출 서류는 한번 참고적으로 네, 생각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드 수치분과 관련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는데,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치하는 것도 결국 그 수치하는 목적 자체가 다 어떤 경우만 인정을 받을 수 있냐면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네, 지출을 하고 그리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은 접대 성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체크는 바로 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대부분 내용이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니까 일단 제가 슬라이드를 넘겨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치하는 부분.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수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은요. 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전표를 수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공제 대상을 보면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받고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시를 해서 결제를 한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뜻하는 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준 사업자에 대해서만 전표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인즉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관련된 전표라면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와 관련된 전표라고 한다면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사업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영수증 발급을 해야 되는 사업자들을 정해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간이가세자로부터 전표를 받은 부분은 네,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네, 불공제 사유에 해당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보면은요. 네, 1번부터 6번 업종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목욕, 미용업, 그리고 여객 운송업 또는 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하는 업종, 그리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 그리고 자동차 운전 학원. 자, 1번부터 6번의 업종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러한 업종들은 사업자가 소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소비를 누리는 업종에 해당을 합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가서 결제를 했다면은 전표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전표 받은 게 매입세 공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잘 보시면은 자, 타인의 범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타인의 범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1번 보면은 개인 사업자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고 그 매출 전표를 신고에 반영한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입세 공제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인의 범주에는 개인 사업자의 가족, 종업원,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임직원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족, 종업원, 임직원이 아닌 제3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해당 매출전표를 제출한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지만 자, 가족, 종업원, 임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도 제가 교재에 담아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게 수탁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 공제 여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사람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근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서 물건을 매입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하네요. 근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는 수탁자가 여기서 말하는 수탁자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실제 판매자의 물품을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스탁 거래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위탁과 수탁을 합쳐가지고 위스탁 거래라고 통상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위스탁 거래에서 일반적인 공급자는 누가 공급을 하는 걸로 보냐면은 위탁자가 공급을 하는 걸로 봅니다. 물건을 팔아주세요라고 맡긴 사람이 물건을 공급하는 걸로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일반적인 위스탁 형태에 따라서 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내역서를 보면은 수탁자가 공급하는 것처럼 나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매입세 공제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건이거든요. 자,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위탁자가 공급자로 나와야 되는데 수탁자가 공급자로 표기가 돼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던 건인데, 자,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거래에 있어가지고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누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위탁자가 공급자가 되는 거죠. 수탁자가 공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탁자를 공급자로 이제 전표가 발행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수탁자가 결제 대행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표의 공급자가 수탁자로 찍혀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질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회신 내용을 보면은요. 자, 온라인 플랫폼 업을 운영하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영위를 하면서 자, 전표를 발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실제 공급자,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급이 되면은 이 매출 전표를 발급받은 사업자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표 자체가 정상적인 전표가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 박스 잠깐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 질의 사례를 보여드렸던 거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단의 체크를 보면은요. 자,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급 및 수치에 따른 세액 공제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 가능한 부분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해서 매출 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해당 사례와는 다르게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 온라인 플랫폼 회사 자체가 전부 다 결제 대행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이제 결제 대행 업체 이름으로 뜨는 거는 관계가 없지만 방금 사실관계를 보여드렸던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결제 대행 업체도 아니었고 전자금융업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사업 무관 지출과 관련해서 이제 추징한 사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결제 대행 업체의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한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해서 자, 우리 현재 뭐 온라인상에 거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상호가 다 결제 대행 업체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이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이 거래처의 업종 등의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한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품 구입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제출을 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제출을 하게끔 요청을 할 수 있고요. 해당 내용을 검토를 해봤더니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 이 가사용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으로 확인이 돼서 관련 매입을 전부 다 불공제를 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제 대행 업체와 결제 대행 업체가 이제 전표의 이름으로 쓰여진 경우에는 이 과세관청에서 추가적으로 소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카드 영수증을 조회를 하시게 되면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 판매자의 정보 등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과세관청에다가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 명세를 보면은 이렇게만 뜨게 되죠. 근데 실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부적인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만약 자료 제출 요청을 받게 되면은 이 카드 영수증 내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명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관련 법 조항을 제가 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잠깐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법 규정 한번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감 공제세액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 공제와 관련된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법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 공제가 배제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 10억의 범위에 면세 관련 공급가액은 포함이 될까요?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면세 매출도 같이 고려를 해서 10억을 기준을 판단을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드리는 물음이고요. 또는, 자, 이 10억이라는 매출이 해당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쓰던 고정자산을 매각한 금액도 포함하는 그 기준 금액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면세 공급가액은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은 고정자산 매각 금액은 포함이 될까요? 자, 10억이라는 금액을 판단을 할 때 이 1번, 2번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생각을 해 볼게요. 발행세 공제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강의 초반에, 교실 초반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자, 10억 판단할 때 면세 어떻게 포함이 될까요? 고정자산 매각 금액은 어떨까요? 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자, 제가 뒤에서 요거를 이제 예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요거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이걸 알아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 내용 보면은요. 자, 지금 줄거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가로 1번 면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지금 질의 내용을 보면은요. 질의 내용이 이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질의 내용 여기 하단에 나오죠? 직전 연도 공급 가액 10억 원 초과 적용 시 고정자산 매각 관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보면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정자산을 제외하나요? 포함하나요? 라고 했는데 답변 온 게 뭐예요? 제외되는 거는 면세와 관련된 부분만 제외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고정자산 매각 관련 공고가액은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면세 공고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만 과세사업 관련 고정자산 매각 금액은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하나를 제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사업장을 단독 사업장에서 공동 사업자로 변경한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이 뭐예요? 하나의 사업장을 단독으로 영위를 하다가 공동 사업으로 바뀌게 되면은 자, 그 기간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자, 회신 내용 한번 보면은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 기간 중 단독 명의 개인 사업자가 공동 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단일 사업장으로 봐서 판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독에서 공동으로 갈지라도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준금액 10억을 놓고 판단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의제 매입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의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이가세자는 21년 하반기 이후분부터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자, 일반 과세자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면세 재화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누적 효과를 완화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누적 효과라는 의미가 결국 뭐냐면은 최종 소비자한테 부담 금액을 더 높이 전가시키는 효과를 그런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 임산물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법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의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음, 공제 시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그 시점에 공제를 받는 게 맞겠죠. 매입세액 공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공급받은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을 기본으로 하니까요. 자, 그리고 저 매입가액 적정 여부는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업종별로 공제율, 그리고 업종별로 그 공제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자, 해당 과세 기간 올 상반기의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구간별로 한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가지고 의제 매입
세공제 신고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통상적으로 음식업을 공제 한도율을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자, 그 공제율 자체도 음식점업을 많이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 표 잘 확인하셔가지고 마지막에 확정 신고하실 때 의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네, 공제 신고서에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서 작성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은 제가 부동산 임대업과 그리고 건설업과 관련된 업종을 가지고 왔거든요. 자,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계속 이 면세사과 관련된 부분은 안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게끔 준비를 해봤으니까 두 가지 업종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고요. 네, 수기로 작성한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부동산 임대 내역이 나옵니다. 자, 1, 2층을 임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임대를 해주는 과정에서 보증금 등을 수취했을 경우에는 이 간주 임대료도 계산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산식을 보면은요. 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 네, 해당 과세 기간에 가지고 있는 보증금 그리고 전세금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 은행 법에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갖다 붙이게 되면은 1년 동안 발생한 이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해당 일수별로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일할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365일로 나누게 되면은 하루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자에 곱하는 게 과세 대상 기간의 일수라고 해서 상반기 181일, 하반기 184일에 해당되는 일수만큼을 곱해주게 되면은 해당 보증금과 관련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증금을 다 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보증금에 맞게끔 우리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 보면은 네, 세부적으로 뭐 퇴거한 날짜와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임차인별로 간주임대를 다 각각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금액을 더해서 확정 신고에다가 신고서에다가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곳에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입 받은 부분이 이렇게 건물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 그리고 자, 정기예금 이자율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26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3.1%의 이자율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되죠. 한때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이자율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였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3.1%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를 해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라는 서식 자체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일반 과세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필히 신고하실 때 꼭 요거를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신고 내역을 보면은 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기입을 하게 되고요. 해당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금액을 오른쪽에다가 합계 금액의 형태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월 임대료를 400만 원씩 받는 사업자한테 6개월 동안 세를 줬다고 한다면은 곱하기 6을 해가지고 월 임대료가 이제 2,400만 원만큼 발생을 해야 될 거고요. 자, 보증금 4천만 원 받은 부분만 제가 예시로 한번 식을 적어 드려 볼게요. 4천만 원만큼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을 붙여주는 거죠.
은행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이자만큼을 반영을 해주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365일만큼 발생한 부분만큼을 우리가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상반기 과세 기간만큼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하루치 이자로 만드는 거죠. 365일로 나누고요. 그리고 상반기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을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181일만큼 곱해주게 됩니다. 자, 하반기가 된다면은 181일이 아니라 며칠이 된다고요? 184일이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 네 곳에 임차해준 부분을 각각 계산을 해서 윗칸에다가 합계 금액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월 임대료 받은 총 합계 금액 그리고 간주 임대료 발생한 총 합계 금액을 계산을 해낸 다음에 자, 각각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고서에다가 반영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칸에다가 기입이 되어야 되죠? 매출 중에서도 기타 매출 칸에다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자, 임대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칸 양가로 1번 칸에다가 해당 금액만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천만 원과 관련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식이죠. 네,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서식을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말 그대로 상반기 동안 세금 계산서 끊어준 내역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첨부 서식으로 제출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3번 칸에다가 임차인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을 쭉 기입을 하고요. 네, 네 줄을 기입을 해서 합계 금액을 윗칸에다가 올려주는 형태로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작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매입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수동으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은 반드시 3번 칸에 기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전자로 받은 부분은 어차피 그 전자로 발급한 내역 자체가 국세청에 다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누구한테 몇 장을 끊었고 얼마만큼 발급을 했다라는 걸 기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수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든지 수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 3번 칸에 명세란에다가 작성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위로 올려가지고 써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5천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 자, 우리 1번 칸에 잘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칸에 쓰여진 금액은 어떠한 금액이었다. 간주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타 매출로 반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 수취한 부분도 자, 고정자산을 매입한 게 아니었죠. 아까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지출이 발생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고정자산 매입 칸에는 적으시면 안 되고요. 네, 일반 매입 칸에다가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죠. 127만 8,218원은 4번 칸에 그리고 5천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1번 칸에 기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제가 납부세 계산 구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예정 고지세액을 4월에 납부한 내역이 있다. 또는 뭐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지를 받은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금액 그대로 끌어와서 결국 예정 고지세액을 끌어와서 차감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차감을 해서 나머지 부분만큼을 차가감 납부할 세액에다가
기입을 하시고 해당 세액만큼을 어떻게 하시면 되죠? 납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 보면은요,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네요. 근데 하단에 보면은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일정 금액 있고, 그리고 과면세 사업에 함께 쓰는 매입이 또 발생을 했네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지출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는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전부 다 어디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매입세에다가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신고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 같은 경우에 3억 원이고요.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부분 자료 보시면은 전자로 끄는 부분과 종이로 끄는 부분을 구분을 짓고 있죠. 그래서 종이로 끄는 종로물산, 종로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3번에 기입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로 발급한 성실물산과 관련된 부분은 3번 칸에다가 굳이 기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네, 상단으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3번 칸에 적혀가지고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전자로 발급한 부분은 바로 다이렉트로 적히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3억 원만큼 합계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입과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는 제가 총액 기준으로 수치한 부분은 다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는데 자, 이 합계 금액 모두가 다 세금 계산서에 반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은 다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공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제외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내역 중에 성실 가구로부터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부분이 있죠. 자, 감가상각 자산을 만약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바로 뒷페이지에 보이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서식을 또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제출해야 되는 서식이 이 서식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만약에 수령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보시는 서식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다가 그 명세를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약에 홈택스에 등록을 하셨다면은 마찬가지 3번의 칸에는 기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은 전부 다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납세자분도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 외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3번 칸에다가 전부 다 기입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료에 그 밖의 신용카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카드 번호와 그리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건수, 가액, 세액까지 다 기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서식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해서 여기 보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면세에 함께 쓰는 매입도 있었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명세서에 반영을 하고 확정신고서에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안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 전체 금액이 다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그 각각의 매출 비율을 고려를 해서 불공제되는 부분을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고려를 해서 불공제세액을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뭐 필요한 부분이 사실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안분과 관련된 개념만이라도 이번에는 좀 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세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불공제한다라는 취지에서
함께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부분을 따로 떼기 위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 불공제하고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불공제되는 부분을 가려내게 되면은 이렇게 신고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6번 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기입이 되어 있어요. 자, 16번의 데이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뒷장에서 적고 해당 금액을 옮겨서 앞장에다가 적어주는 형태로 신고서가 작성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자, 시작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이 부분이 16, 지금 신고서 뒷장에다가 기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힌 부분이 신고서 앞장으로 와서 옮겨 적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 챙겨가지는 못하시더라도 작성하는 순서가 첨부서식 쓰고 그리고 확정 신고서에 합계 금액이 옮겨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업종을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조금 짤막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습니다. 네. 임대업과 관련된 부분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건설업과 관련해가지고도 불공제되는 부분 같이 확인을 해봤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서식 보시면서 어떻게 신고서가 작성이 되는지 이런 흐름도 같이 한번 좀, 뭐 복습 개념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제가 납세자 세법규실 교재로 만든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신고에 반영하실 때는 반드시 이 세법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신고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전체 사례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신고에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때부터 조금 그 시간이 딜레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뭐 어쨌거나 제가 지금 참여하신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다소 어려운 내용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뭐 다음에 납세자 세법 교실 그 운영을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뭐 시간 조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질문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번 부가가치세 기본 납세자 세법 교실은 지금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납세자 세법 교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